미래 먹거리에서는 서비스 산업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조업보다는 서비스 산업이 중요한 이유는 중국이나 베트남은 이제는 우리의 경쟁국으로 컸어요. 네, 그래서 그렇죠. 그걸 대체할 시장을 찾아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 중에 하나가 인도예요. 인도. 브릭스 경제동맹체도 우리가 눈여겨봐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브릭스 경제동맹체가 앞으로는 굉장히 크게 확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미래 먹거리 분야를 좀 보면 네. 바이오 헬스 같은 거는 사실은 이게 우리가 유망하다고 보는 이유가 우리나라의 그 의료 인재가 세계 최고 수준이에요. 우리나라는 공부 제일 잘하는 학생들이 다 의대 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잠재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는 거 있고 앞으로는 의학과 과학이 연계된 의학과학 산업이 발전하고 그런 것들이 신약 개발로 이루어져 가지고 우리 이거를 전략적으로 한번 제대로 키워볼 필요가 있다는 거고 뭐 2차 전지 분야에 뭐 여러분들이 다 잘 아시는 거고 우리가 중국이나 이런 데보다는 이미 기술적으로 훨씬 앞서 있기 때문에 이거는 조금만 우리가 좀 전략적으로 신경 쓰면 충분히 클 수 있는 시장이고 아까 방위산업 말씀드렸고 근데 이스라엘이 정말 이 스타트업 관련 그리고 헬스케어 관련해서 강국이잖아요. 근데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전에 그 미래부 차관이셨던 윤종록 차관 그분이 거기는 의대생들 가운데서 상당수가 의사가 되는 게 아니라 그들이 의학을 전공해가지고 이 헬스케어 쪽 맞아요. 엔지니어 맞아요. 이쪽으로 나간다고. 맞아요. 거기서 나오는 경쟁력. 맞아요. 그러니까 의사가 되는 게 최고가 아니고 의사의 기본 정보를 가지고 헬스케어 산업으로 나가는 그들의 문화가 참 부럽다고. 예, 저도 칼럼에서 이제 그런 걸 쓰긴 했습니다만 우리나라는 의대를 졸업하고 임상으로 가시는 의사분들 비중이 너무 높아. 사실은 그 중에서 어떤 의과학 쪽에 혹은 스타트업 쪽에 신약 개발 쪽에 이런 관심 있는 분들은 이쪽에 와서 이 산업을 발전시켜 줘야 되고 그리고 이러한 산업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스타트업을 운영해서 조그만 결실을 본 회사가 있다면은 우리나라 대기업에서 그걸 과감하게 비싼 돈에 사줘야 돼. 엑스티를 시켜줘야 돼. 그래서 이런 성공 사례가 한두 분이 이렇게 발생하면 자연적으로 그런 생태계가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의대 출신들이 다 임상 쪽만 가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스스로 자기네들이 유망한 분야의 그 의료산업 스타트업을 만들고, 그래서 최근에는 인공지능하고 의료산업 분야하고 한 스타트업이나 이런 것들이 생겨나고 있는 추세이긴 한데 앞으로 그게 더 많이 생겨야 되는 거죠. 그리고 미래 먹거리에서는 서비스 산업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제는 제조업보다는 서비스 산업이 중요한 이유는 서비스 산업이 고용 창출 효과가 높고 그다음에 우리나라가 서비스 산업에서 생각보다는 강해요. 아까 지금 의료 산업 얘기도 했겠지만 앞으로는 이제 고령화 사회가 되면서 노인 요양 보호 사람이나 원격 의료 사업을 포함한 디지털 케어 산업 같은 것들이 커야 되는데 그런 이런 분야도 우리가 좀 전략적으로 키워낼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는 최근 핫하게 뜨고 있는 우리 한류 문화의 어떤 수출 산업. 그러니까 지금처럼 콘텐츠 수출뿐만 아니라 이 콘텐츠 수출 시장이 반도체 시장 규모의 5배 이상 크대요. 그래서 여기도 이제 우리가 진력해야 될 분야고 또 하나는 기존에는 넷플릭스나 이런데 그 우리가 그 일종의 하청받아서 이렇게 드라마 만들어주고 이제 그러는 건데 앞으로는 우리 플랫폼이나 스트리밍 서비스 체제를 구축해서 이제는 우리 기업의 플랫폼이나 스트리밍으로 우리 한류 문화들이 전 세계로 이렇게 송출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과거에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운동화를 제일 잘 만들어냈어요. 그래서 옛날 나이키나 이런 건 다 우리나라에서 만든 거예요. 그렇죠. 부산에서 만들었죠.
지금은 없어. 왜? 다른 나라에서 우리나라보다 더 싸게 이제 더 잘 만들 수 있으니까. 근데 그때 우리가 그 가장 세계에서 잘 만들었을 적에 우리 브랜드를 하나라도 살려냈었으면 우리가 이 신발 수출 강국으로 여태까지 남아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지금 한류 문화 수출을 이제는 우리 그릇에 우리 브랜드를 붙여가지고 팔아야 돼. 먼 장래를 본다면은. 그래서 우리 한류 문화 수출이 그런 식으로 좀 발전했으면 좋겠습니다. 참 예전에 프로스펙스 그거 열심히 신었던 생각이 나네요. 그리고 지금 신냉전 시대에 공급망 개편을 하겠다고 이제 미국이 주도적으로 나서고 있는데, 근데 문제는 우리 이런데 함부로 참여하면은 안 됩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우선 반도체만 하더라도 우리가 중국, 홍콩을 합한 대중국 수출 비중이 62%가 넘어요.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한 10%뿐이 안 돼. 그래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중국 시장은 이게 포기할 수 없는 시장이에요. 그리고 지금 이렇게 중요한 반도체 품목, 그 반도체 품목, 우리 반도체를 60% 이상 사주는 중국에 대해서 이 결정을 미국이 하려고 들어.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제는 미국의 지시를 받아야 될 이런 식으로 끌려가는데, 그렇게 끌려가서는 안 된다는 거지. 그리고 이런 사실을 기업은 물론이고 우리 정부나 국회나 언론이나 이게 강하게 반발해야 됩니다. 그냥 우리가 이런 식으로 그 미국의 신냉전주의에 끌려가가지고 세계 시장의 반을 잊어버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어느 정도라면 감수할 수 있겠는데 감수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무역은 우리 국가 경제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중요한 건데 이게 어떤 그런 편가름 때문에 우리가 희생당해서는 안 돼. 자, 그다음에 또 하나는 전체 중요한 문제는 이제 지역인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중국이나 베트남은 이제는 우리의 경쟁국으로 컸어요. 네, 그래서 그렇죠. 예전 같은 그러한 우리 수출 효자 시장으로 다시 돌아가기는 힘들 겁니다. 그렇다면 그걸 대체할 시장을 찾아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 중에 하나가 인도예요. 인도. 인도가 이제는 중국의 인구를 넘어서는 세계 최대의 인구 보유국일 뿐만 아니라 인도의 그 소프트웨어 그 우수 인력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실리콘밸리를 인도 애들이 거의 장악하다시피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인도라는 나라의 특징이 신냉전 시대에 양쪽의 고리를 걸고 있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브릭스로 인해서 그 중국이나 러시아하고도 한쪽 손을 잡고 있고 또 하나는 미국하고도 그 남중국의 그 포위 전략으로 이렇게 손을 잡아서 인도를 통해서 사실은 두 진영으로 다 같이 그 협력 진출이 가능해요. 그리고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가 인도가 2030년에 경제 규모가 중국, 미국 다음에 세계 3위가 된다고 그랬는데 이미 올해 4월 달에 영국을 제치고 이미 세계 경제 규모 5위 국가가 됐어요. 아, 그래요? 인도가. 예. 그리고 우리로서는 우리의 8대 수출국이자 4대 무역 흑자국의 하나가 인도예요. 예. 그러니까 앞으로 발전 가능 여지도 크고 실질적으로 우리한테도 이제 이게 큰 시장이야.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중국에 들어갔듯이 아니면 그 후에 아세안에 들어갔듯이 이제는 인도하고 손을 맞잡고 경제 협력을 강화해야 돼요. 말씀하신 대로 중국과 미국, 서방 양쪽으로 진출할 수 있는 거기에 만약 생산 거점이 맞아요. 있다든가 했을 때는 그게 가능하니까. 맞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눈여겨봐야 될 게 중동 산육입니다. 네. 지금 중동 산육에 오일머니가 넘쳐나고 그다음에 그거보다도 이들 나라들이 다 이제는
석유 갖고만 살 수는 없다. 석유는 언젠가는 이제 문 닫아야 되는 거니까 제조업 국가로 변신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국가적인 그 육성 전략들을 피고 있거든요. 그건 사우디아라비아의 예를 들어서 비전 2030 계획 같은 것도 죄 그런 건데 그런 분야에 우리가 협력을 강화해서 중동 산유국을 우리의 이제 수출 시장으로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다음에 또 하나는 브릭스 경제동맹체도 우리가 눈여겨봐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브릭스 경제동맹체가 앞으로는 굉장히 크게 확대될 가능성이 있어요. 이미 브릭스 기존 5개국만 가지고도 그들이 구매력 기준 GDP를 따져보면 G7의 GDP 규모를 넘어섰어요. 그런데 네리 세머스 전 그 재무장관은 뭐라고 그러냐면 미국의 영향력이 점점 더 약해진다. 그 이유는 중국, 그다음에 오펙 플러스, 그다음에 브릭스 등의 포위 전략으로 인해서 미국의 영향력이 약해질 수뿐이 없다라고 이제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러시아 발표에 의하면 브릭스에 가입을 희망하는 나라들의 숫자가 한 20개국 정도에 달해요. 그래서 올해 8월 달 브릭스 정상회의에서 이 문제를 본격적으로 다룰 겁니다. 그러면은 브릭스 국가의 수가 지금보다 훨씬 더 많아질 뿐만 아니라 그다음에 아시다시피 브릭스가 자기들의 기초통화 개발 계획을 이제 발표를 했어요. 그것도 이제 8월 달에 이제 본격적으로 또 다시 논의될 거고. 그리고 우리나라는 이제는 신냉전 시대에 이런 제3세계들을 우리 수출 시장으로 만들기 위한 그런 공략, 그 방책을 찾아내야 돼요. 그리고 아세안에서도 과거에는 베트남의 일방적인 어떠한 그 대체 시장으로 우리가 많은 협력을 했는데 이제는 베트남 외의 아시안 시장에 주목을 해야 됩니다. 인도네시아라거나 이런 나라들을 좀 공략할 필요가 있고 요즘 그 광물 확보를 위해서 한국 기업들이 포스코부터 시작해가지고 인도네시아하고 많이 좀 활동이 시작이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인도네시아도 사실은 대국이에요. 근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의 미래 먹거리 중에 하나가 전기차, 2차 전지 쪽이다 보니까 2차 전지 사업을 위해서도 이 광물 확보 이런 측면에서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런 자원국가들. 자, 마지막으로 최근 변하고 있는 이런 신냉전 시대의 보호무역에 대해서 우리나라가 단호하게 이제 맞서야 합니다. 보호무역에 끌려가면 안 돼요. 과거에 1929년에도 지금과 같이 그 대공황의 악몽 속에서 미국 주도로 보호무역을 시행을 했어요. 그때도 일종의 블록 경제를 해가지고 이 유럽하고만 이렇게 친하게 지내고 다른 데 수출입을 다 차단시키고 할 정도로. 그런데 그 결과 세계 무역량이 3분의 1로 줄었어요. 근데 지금이 바로 이러한 과거의 역사 속으로 다시 빠져들고 있는 거예요. 지금과 같이 이렇게 편가르기를 하고 공급망 봉쇄하고 뭐 재편하고 그러면 세계 무역량 자체가 주는데 세계 무역량 자체가 준다는 얘기는 우리 경제는 아주 치명타예요. 우리는 세계 무역해서 먹고 사는 나라인데 그래서 이건 비단 우리나라의 문제만 아니라 세계적인 지금 흐름이 어떻게 가고 있냐면 오히려 신냉전 시대의 편가르기에 대항하는 견제 세력들이 더 늘어나고 있어요. 네. 한마디로 미국의 주도에 반대하는 나라들이 늘어나. 그러니까 그 나라들은 실용주의 노선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리고 어떤 이런 패권주의 아닌 다자주의를 지지하고 있어요. 그 나라. 그러니까 주로 이제 제3세계 국가인데 그런데 이게 제3세계뿐만 아니라 유럽도 마찬가지예요. 유럽이 미국하고 굉장히 가까운 것 같지만 사실 경제 문제만큼은 그들도 미국을 지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번에 보다시피 독일 총리가 대규모 기업인들을 데리고 중국에 들어갔던 사례도 있고 최근에는 마크롱도 중국에 들어가서 대규모 그 협상을 했었는데 마크롱은 이런 얘기를 해요. 유럽이 미국에 대한 의존도 줄이고
대만을 둘러싼 미국과 중국 간 대립에 휘말리지 말아야 하며 오히려 유럽이 제3의 슈퍼파워로 떠오르기 위해서는 전략적 자율성을 갖고 있어야 된다라고 이런 문제를 강조를 합니다. 그건 미국과 중국 선택적으로 자기들이 뭔가 결정할 수 있는 권한? 그렇죠. 그러니까 안보상에는 협력하지만 경제 문제만큼은 자기네들도 실익을 추구하겠다는 거예요. 네. 미국한테 휘둘리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최근에 등장하는 용어 중에 하나가 트랜잭셔널 25라는 말이 있는데 이게 뭐냐 뭐 미국, 중국 어느 쪽도 편들지 않고 실용주의 노선을 걷는 국가들 중에서도 비교적 경제적인 파워가 강한 25개국을 지칭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나라들이 미국이나 중국 어느 편도 들지 않겠다. 우리는 우리 실용 노선을 가겠다 그러는데 그 중에서도 경제 파워가 있는 나라 25개국을 지칭하는 게 트랜잭셔널 25. 그래서 이런 나라들하고도 우리가 이제 관계를 강화하고 그다음에 앞으로 브릭스 경제동맹체 중에서 그 제3세계 세력들 거기는 뭐 사우디아라비아, 터키, 뭐 이란, 이집트, 인도네시아 등 지금 많이 이제 브릭스에 참여를 하려고 하는데 그런 나라들하고 이제 사실은 괴를 같이 하고 가야 돼. 그 실제로 지금 미국의 행태를 보면 미국이 중국을 막겠다고 하면서 오히려 같이 협조를 요청하는 동맹국들을 어떤 의미에서는 지금 괴롭히고 있습니다. 미국 스스로가. 우선 반도체 지원법이 그래. 그 다음에 아시다시피 전기차 보조금 같은 거 최근에 결정된 걸 보면 미국은 미국 차만 보조금 주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반발해서 EU도 그래? 그럼 우리는 유럽 차만 보조금 주겠다. 지금 우리 이 내부에서조차 미국, EU가 서로 이제 등지고 자기 살 길 이제 찾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같은 경우는 당연히 양쪽 시장에서 다 피해를 보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같은 시스템에서. 그러니까 이제는 이런 보호 무역이 시대의 흐름이 지금은 좀 이렇게 가니까 어쩔 수 없는 거 아니야? 이런 시각으로 갖지면 안 된다는 거지. 근데 그걸 우리가 주도적으로 막 타개하기 위한 힘이 있나요? 방법이 없을 것 같아요. 아니 그러니까 이거를 확실히 해야 되는 거예요. 안보하고 안보 동맹하고 그 경제 주권은 확실히 이걸 선언적으로 해야 돼. 그러니까는 정치와 경제는 분리해야 된다. 우선 미국하고 가장 가까웠던 유럽이 그렇게 나가잖아요. 유럽 스스로가. 네. 그 다음에 제3세계 국가들도 지금 그렇게 나가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는 대세가 되는 거예요. 대세. 예, 그렇습니다. 하여튼 이런 식으로 이제는 우리가 기본적인 우리의 전략이나 어떠한 그 방향, 어떤 경제 주권에 대한 어떤 단호한 논리 이런 것들을 세워서 지금의 이 난국을 헤쳐나가야 되겠습니다. 네. 하여튼 쉬운 거는 아니고 그 우리가 사실 우리의 목소리를 낸다는 것 자체도 아마 용기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정부 맞습니다. 관계자들 입장에서는 또 기업가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됐을 때 받게 될 어떤 보복 혹은 그 불이익 이런 것들 내가 과연 감당할 수 있을까? 여기서부터 일단 심리가 지고 들어가니까 안 받으려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힘든데 그러니 양쪽 다 그러니 이거 참. 네, 하여튼 여기에서 뭔가 솔로몬의 지혜가 필요한 상황이 아닐까. 예.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나 어쨌건 그렇죠. 곳간에서 인심 난다고 일단 우리가 어떻게 하면 더 먹고 살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 우선시 돼야 되겠죠. 네, 네, 이제까지 여러 가지 우리 한국 경제의 어려운 문제점들을 진단해 주신 홍익희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좋은 인사이트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